엄동설한 한밤중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눈 내리는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 집 며느리였습니다. 곡식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그날 밤 쫓겨났지요. 집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으나 여자가 서 있는 곳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이었고 그날까지도 그녀는 이 집 사람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네가 곡식을 훔쳤다. 곡간에서 곡식이 사라진 것은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엔 시누이가 수군거렸고 그 다음엔 하인들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으며 마침내 시어머니가 직접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또 내 손에 쌀가루가 묻어 있구나. 그날 새벽에도 곡식은 사라졌고 며느리의 손에는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곡간 열쇠를 며느리 방에서 찾아냈다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본 적도 없는 열쇠였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말없이 서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다신 돌아오지 말라. 대문은 닫혔고 며느리는 눈 내리는 밤길로 쫓겨났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간 것은 옷도 폐물도 아니었습니다. 헌수건 한 장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아 빠진 무명 수건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온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혼례는 조촐하였습니다. 신부 집안이 변변치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신랑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으나 신부 쪽은 달랐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어머니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살림은 넉넉지 못하였으나 딸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도 능하였습니다. 혼담이 왔을 때 신부 어머니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저런 집에서 왜 우리 딸을? 신랑은 이미 30을 넘긴 나이였고 집안은 컸으나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롭기로 유명하였고 집안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것도 모두 그 어머니였지요. 하지만 신부 어머니는 결국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딸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혼례를 치르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기와집이 2채나 보였습니다. 안채와 사랑채였지요. 시어머니는 신부를 보자마자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폐물도 변변찮구나. 첫마디였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신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끄고 등을 돌렸지요. 신부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눈을 뜬 채로 말입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였고 부엌에 불을 지펴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지요. 아침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찌 어른과 한 상에 앉느냐?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였고 마당을 쓸었으며 빨래를 하였습니다. 점심 전에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였고 저녁 전에는 다시 부엌에 들어가야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으나 며느리는 한 번도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였지요. 어머니, 진지 늦었다. 방에 불 켜아. 그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에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밤이 되면 혼자 작은 방에 앉아 헌수건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홀레날 쥐어 준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 이걸 보거라.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여기렴. 수건 귀퉁이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화 한 송이였지요. 며느리는 그 자수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곳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곳간 문을 열어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었던 쌀이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지요. 도둑이 들었나? 하인들을 불러 물었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담장은 멀쩡하였고 자물쇠도 그대로였습니다. 열쇠는 시어머니가 늘 차고 다니는 것이었으니 누군가 훔쳐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왜 내 치마에 쌀겨가 묻어 있느냐? 며느리는 자기 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쌀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지요. 며느리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곳간에 간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누웠을 뿐이지요.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 후 또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볼이었습니다. 두 가마니가 한꺼번에 없어졌지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며느리를 먼저 불렀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거라. 며느리가 손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손가락 사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시 또 가루가 묻어 있구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손톱 밑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곳간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가루는 어디서 났느냐?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시누이가 며느리를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인들도 며느리를 볼 때면 수군거렸지요. 곡식 도둑이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의심하시는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한 달 후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콩이었습니다. 서말이 사라졌지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며느리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불 밑에서 곳간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열쇠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아직도 발뺌하려느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지요. 남편도 거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안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며느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은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먹었고 잠은 작은 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남편은 며느리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고 밥을 지었으며 빨래를 하였지요. 손이 터지고 등이 굽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헌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매화 자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수실이 조금 풀려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실을 당겨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수 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글을 읽고도 바로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그 뜻을 짐작할 수 없었지요. 이 집 안채 뒤편 샘물 옆 돌 밑을 보거라. 며느리는 그날 밤 종이를 접어 수건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어머니도 모든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닐 터였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길 하나만 남겨 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며느리는 안채 뒤편으로 갔습니다. 샘물이 있었고 그 옆에 큰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핀 뒤 며느리는 돌을 조금씩 밀었습니다. 돌 밑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헝겊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옥 도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았으나 정교하게 새겨진 도장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도장을 보고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김의 허씨. 며느리가 아는 한 이 집안에 허씨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성도 최 씨였고 남편 성은 김 씨였으니까요. 며느리는 도장을 다시 헝겊에 싸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답은 없었고 그저 의문만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샘물에 얼굴을 씻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것을 숨겨 두라고 하셨을까? 그날 밤 며느리는 또 곡간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넷째 곡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곧바로 불렀습니다. 또 내 짓이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내가 차고 있었는데 어떻게 곡식이 또 사라질 수 있느냐? 내가 몰래 복제한 열쇠가 있는 게 틀림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 손에 묻은 건 뭐냐? 며느리의 손에는 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마당에 무릎 꿇렸습니다. 석 달 동안 4번이나 곡식을 훔쳤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 며느리를 내쫓아라. 도둑을 집안에 둘 수는 없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은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수건만은 품속 깊이 넣었지요. 그리고 옥 도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날은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보지 마라. 며느리는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이 대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신 돌아오지 말라.
그리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이 어깨에, 머리에 쌓여갔습니다. 발을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품속에 옥 도장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마을을 벗어났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나 일단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고 손이 얼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어느 폐가 앞에 멈추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으나 눈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며느리는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을 찾아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작년에 돌아가셨다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빈 사당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며느리는 품속에서 옥 도장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도장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도장 옆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안채 금고, 매화 무늬 아래. 며느리는 그 문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뜻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수건의 매화 자수가 자꾸 떠올랐을 뿐이지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특이한 모양으로 수놓아져 있었고 그 모양을 오래 들여다보다 보니 문득 방의 배치와 닮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길이 없었기에 한 번쯤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매화 꽃잎들이 어딘가에 배치와 닮아 있기는 했습니다. 어쩌면 안채의 방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같았지요. 그리고 꽃술이 가리키는 듯한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으나 안채 뒤편 시어머니 방 쪽으로 마음이 끌렸습니다. 며느리는 사흘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였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그날 밤 며느리는 눈 내리는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시댁이 보였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은 조용하였고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채 뒤편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방 뒤쪽에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수건의 매화 자수를 다시 보며 벽을 더듬었습니다. 벽돌 하나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눌렀습니다. 벽이 조금 열렸습니다. 숨겨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 한 권과 문서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글씨가 보였습니다. 허씨 집안 재산 목록. 며느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부를 넘기자 더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해 허씨 가문, 무고로 몰락, 재산 몰수, 최씨 집안, 허씨 재산 인수, 허씨 유일한 혈육 소실. 며느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허씨 마지막 딸, 이름 미상, 생사 불명. 며느리는 문서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곳간 쪽으로 갔습니다. 곳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곳간 안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쌀을 자루에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루를 들고 곳간 뒤편으로 갔습니다.
담 밑에 구멍이 하나 있었고 그 구멍으로 자루를 밀어 넣었습니다. 담 밖에서 누군가 자루를 받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곡식을 훔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가루를 묻힌 것도 방에 열쇠를 둔 것도 모두 시어머니의 짓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관가로 갔습니다. 품속에는 장부와 문서 그리고 옥 도장이 있었습니다. 삿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는 김의 허씨, 가문의 마지막 혈육입니다. 며느리는 장부와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삿도는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옥 도장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최 씨 집안이 허씨 재산을 빼앗은 기록입니다. 삿도는 한참을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허씨 가문은 15년 전 영모로 몰락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무고였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최 씨 집안이 허씨를 모함한 편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삿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다. 삿도는 곧장 군조를 풀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인장과 그를 대조하게 하고 관련된 자들을 불러 물어 사실을 가려보게 하였습니다. 확인이 선 뒤에야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포졸들이 시댁을 포위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끌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도장을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그게 어디 있었느냐? 어머니께서 숨기려 했던 것, 제 어머니가 지켜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이 집안을 수색하였습니다. 숨겨진 곡식들이 나왔고 빼돌린 재산 목록이 나왔으며 허씨 가문을 모함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한 번 보았으나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의 조사 끝에 더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모인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 집안은 허씨 가문에게 빼앗은 재산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고죄와 절도죄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죄를 알면서도 방조한 죄로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기와집은 비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허씨 가문의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재산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 산소를 정비하였고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헌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화 자수는 여전히 선명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수건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조용하였습니다. 손에 든 수건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매화 자수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그 집안에 보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증거를 숨겨둔 것일까요? 며느리가 3년을 참으며 견딘 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작 떠났어야 했을까요? 그날 밤 엄동설 안의 며느리를 내쫓은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눈 내리던 그날 밤, 대문 앞에 선 며느리의 손에는 헌수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건 안에는 한 가문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